양나해서 줬었더니 너희들 내 전 재산 6억을 어디다 쓰고 다니는 거니? 저는 30년 동안 수백 명의 자산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전 재산 6억을 내놓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반드시 되찾기로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돈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전 재산을 맡아 굴리고 더 불리고 지켜내는 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1금융권 PB센터 본부장. 그 자리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면 어디서든 대우를 받았고 전화 한 통이면 재계의 큰손들도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퇴식 날 동료들은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본부장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저희의 롤모델이셨습니다. 그 말들이 참 따뜻했습니다. 37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이 하나를 키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틈도 없었고 약해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퇴라는 단어가 처음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텅 빈 제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는데 3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남 아파트, 6억 원의 현금 자산, 그리고 탄탄한 연금.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만을 위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잘생겼더군요. 그 얼굴은 영락없이 제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자기들이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30년간 사람을 읽어온 제가 그 눈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들은 요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같이 잘 살아보자고도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눈으로 봐도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남의 자산을 지켜줬는데 내 자식 하나 못 도와주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물론 저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직업병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문서는 남겨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조금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을 쌀 때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찻잔, 아들이 어릴 때 가져온 성적표, 제가 승진할 때마다 혼자 따던 와인 한 병씩. 전부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 집 현관을 처음 들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며느리가 나와서 반겼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목소리도 환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미소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면서 짐을 풀고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을 살던 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내 피부치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저를 가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저 ATM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사람입니다. 30년 직장 생활이 몸에 새긴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팅은 누구, 포트폴리오 점검은 몇 시. 그런데 그날 아침은 아무 스케줄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텅 빈 하루였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더 어색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2개, 반쯤 남은 케첩, 그리고 맥주 캔. 저는 잠시 그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을 봐왔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식재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유기농 채소, 국내산 한우, 좋은 된장. 건강한 밥상이 가족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얼마예요? 이런 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마트 PB 상품도 잘 먹거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 말하려다 그냥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철 나물 몇 가지, 생선도 한 마리 구웠습니다. 아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2숟갈 뜨더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내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이 집의 살림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병이 또 발동한 겁니다. 가계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냉장고 옆 메모판에는 카드 할부 내역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불러 앉혔습니다. 가계부 좀 같이 써보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지출 구조만 좀 정리해도 한 달에 꽤 절약이 돼. 아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소영이가 다 알아서 해요. 저는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가계부를 함께 써보자고 제가 아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잘해온 게 아니라는 건 냉장고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주 녀석이 영어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저도 기꺼이 앉아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 숙제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라 집이 더러우면 그냥 손이 갔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 청소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그 청소기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라고 저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주와 책을 읽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와 손주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도우러 온 건지, 도구가 된 건지, 아직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제 솜씨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늦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탄수화물 끊었어요. 이런 거 별로요. 그리고 시리얼 한 그릇을 꺼내서 혼자 먹었습니다. 저는 갈비찜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며 한 숟갈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 집에서 제가 가족인지, 가사 도우미인지, 그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제 자리라고, 이 가족이 제 가족이라고,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더 맛있게 해주려고, 더 열심히 도우려고.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람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퍼줘선 안 됩니다. 주는 사람이 지칩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은 괜찮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이 집도 이 생활도. 그런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면서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 학원 픽업 좀 해줄 수 있어요? 소영이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얼굴 볼 수 있는 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학원 픽업은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요일엔 수학, 목요일엔 영어, 토요일엔 피아노. 수첩에 적어두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약속은 매일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조언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학원 3개씩 보내는 건 좀 과하다고. 아이가 놀아야 할 시간도 있다고. 교육비만 줄여도 한 달 지출이 꽤 달라진다고.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머니 때랑 달라요. 지금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잘 모르시면 가만 계시는 게 나아요. 잘 모르시면 가만 계시는 게 나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한테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났는지 허탈했는지 그 둘이 뒤섞여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투덜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잘 안 됐다고, 요즘 사업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현금 흐름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금 구조에서 고정 지출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은행에서 남동 굴린 거잖아요. 사업은 달라요. 그냥 걱정 마세요. 남동 굴린 것.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30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예전 고객이 티 자리를 마련해 줬거든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명품 가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그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본부장이 되던 해에 제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가방,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태연했습니다. 아, 잠깐 빌려도 되죠?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요즘 잘 안 들고 나가시잖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빌려도 되냐고 물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가버렸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다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했을 뿐입니다. 저녁 늦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져놨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옆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안쪽 고리도 한쪽이 뜯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세수를 하다 말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어디 걸렸나 봐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가방이 어디 쓸 데가 있으세요? 그 말이 끝나고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쓸 데가 없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걸 가질 자격도 없어지는 건가? 품위 있게 사는 것도 나이가 들면 사치가 되는 건가?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돈은 좋습니다. 밥도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아이 숙제도 봐줍니다. 학원도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제 조언은 노망 취급을 받고, 제 물건은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고, 제 품격은 나이라는 이름으로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차용증을 꺼내봤습니다. 반듯하게 서명된 아들의 이름. 6억이라는 숫자. 그동안은 이게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굳이 들이밀 서류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이 종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한쪽에 무언가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 증거가 없으면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PB로 30년을 일하다 보면 말보다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처음 느껴진 건 작은 것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사업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자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면 걱정을 내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둘 다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두고 간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우려다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법인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내서 봤습니다. 골프장, 룸살롱, 명품 매장,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들,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개인 유흥 지출이었습니다. 금액이 컸습니다. 한 달 지출이 제가 생각한 것의 몇 배였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내려놨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르는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봐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이 가끔 거실에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보이는 거리에 앉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채팅창,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들. 이번 달도 엄마 카드로 긁었어? 어차피 사업 자금이니까 뭐. 형, 진짜 효도 받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그거 어머니 연금 통장 담보로 하면 되지 않아? 어차피 당신 어머니잖아.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저는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제 연금 통장, 제가 30년을 부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 그것까지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라는 말 한마디로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웠습니다. 혼자서 키웠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제가 엄마이면서 아빠였고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따뜻하게 안아주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연금까지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30년간 제가 상담해온 고객들 중에 가족에게 자산을 빼앗긴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믿었다가 전 재산을 잃은 분들, 그때 저는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한다고, 가족이라도 계약은 계약이라고. 이제 그 말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을 걸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제 30년 고객 중 가장 오래된 분. 제가 처음 PB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를 믿어주셨던 분입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본부장.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네, 회장님. 잘 지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괴물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배달 음식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냉정함으로 바뀌는데도 저는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위기일수록 차가워지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을 제 가족한테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랍 안에 차용증이 떠올랐습니다. 단정하게 접혀 있는 그 종이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산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회장님을 만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압구정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주 이용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회장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75세인데도 여전히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회장님이 첫마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차가 나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것, 6억을 넘긴 것, 차용증을 쓴 것, 그리고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 없이 들으셨습니다.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본부장, 나한테 30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산 관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걸 먼저 봐야 진짜 리스크가 보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 자산을 처음 맡았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본부장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아들을 아들로만 봤지 사람으로 못 봤던 거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봤잖아. 그럼 됐어. 본부장은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저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 그런데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B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들 부부를 포트폴리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부실 채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률 쪽은 내가 아는 사람 연결해 줄게.
내용 증명이나 가압류 같은 거 필요하면 말해. 본부장 혼자 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인지 그 집에 들어간 뒤로 저는 자꾸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 카드 명세서에서 본 것들, 날짜, 금액, 가맹점 이름, 기억나는 것은 전부 적었습니다. 며느리 통화에서 들은 내용, 아들 노트북 화면에서 본 메시지들, 날짜와 맥락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PB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증거는 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이 쌓여야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아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좀 바쁘긴 한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야. 사무실에 한번 가봐도 될까? 엄마가 뭐 도울 게 있나 보게.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에이, 거기 복잡해요. 어머니가 오실 때가 못 돼요. 그냥 여기서 쉬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아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법인 등기부에 나옵니다. 법인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은 그럴듯한 주소에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한 층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들어가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외부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실제 업무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게임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골프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럴듯한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6억? 제 평생의 절반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명세서가 말해줬습니다.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장 아끼던 고객의 자산이 사기에 넘어갔을 때, 그때도 이랬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감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메모장을 폈습니다. 이번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차용증 원본 확보. 이미 됐습니다. 둘째, 법인 카드 지출 내역 확인. 이미 봤습니다. 더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증거 정리.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 상담. 회장님이 연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내용 증명 발송 시점 결정. 아직입니다.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향이 생기면 두렵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잘 압니다. 숫자를 다루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산을 회수하는 일. 그건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고객의 자산을 지킬 때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 자산이니까.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준비에는 3주가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손주 숙제를 봐줬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청소를 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원래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VVIP 고객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그 사이에 회장님이 연결해 주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간 메모장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환 기한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무기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소처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별다를 것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내려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내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분명히 해야지. 돈 문제는 흐릿하게 두면 안 돼. 그건 너도 알잖아. 아들이 당장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 부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같이 살면서 얼마나 잘 모셨는데 이러시면 서운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나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지금 주제가 아니야. 지금 주제는 6억이야.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사업이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어릴 때 혼날까봐 울먹이던 그 얼굴이 겹쳤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서 가져와 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줘. 엄마가 봐줄게.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숫자를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보여줄 숫자가 없는 겁니다.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투자지 대출이에요? 가족끼리 무슨 소송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차용증 읽어봤어? 거기 분명히 적혀 있어. 변제 기한, 이율, 서명까지. 그걸 내 남편이 직접 사인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지금 진짜 어렵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차용증에. 아들이 잠시 저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아프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인 계좌 가압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떨어진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좌가 막혔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직원 월급 걱정되면 내 돈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아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나 망하게 하려고 이래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생각해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러다 남편 완전히 망하면 어머니도 좋을 게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거야. 너희도 각오해야 해. 며느리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아들 부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산 회수는 냉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냉혹함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 아이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다는 걸. 가압류가 걸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출근을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SNS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도 뚝 끊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작은 압박이 일상을 바꿉니다.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사람은 불편해져야 비로소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 집에 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다 막아줬으니까요. 돈도 밥도 살림도. 저는 그게 도움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저는 책을 덮고 아들을 봤습니다. 앉아.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있었는데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혼날 때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듣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잘 안 됐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돈을 더 달라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법인 카드 쓴 거 알고 있죠? 다 제가 썼어요. 소영이는 몰랐어요. 저는 그 말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내를 감싸주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썼어? 아들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범위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이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나눠야 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한다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피비야. 그리고 내 엄마야.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가다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가방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웠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쌍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저도 부족하고 저 아이들도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 분할 상환 일정, 가압류 해제 조건, 아들 부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조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직접 나갔습니다. 감정 없이 숫자로만 말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한 번 저를 보더니 회장님 쪽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저분이 원래 법조인이냐고. 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웃었습니다. 협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다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나눴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 대신 이행 보증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결국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정면을 봤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야. 준비된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 때도 짐이 많지 않았고 사는 동안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짐은 내가 들게. 현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쪼그려 앉아서 아이 눈을 봤습니다. 할머니 집 생겼어. 나중에 놀러와. 아이가 안아줬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살아. 딱 그 말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미련을 두지 않는 것. 택시를 탔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실버타운 레지던스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 자리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내가 씁니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일인데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반겼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커다란 창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그 창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리에서 빛날 차례였습니다. 아프지 않았냐고요? 물론 아팠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조금은 합니다. 더 일찍 눈을 떴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있잖습니다. 저는 원래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뜨면 빠른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창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공기였습니다. 제 밤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그 습관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새벽이 창 가득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어딘가 환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아침이구나. 진짜 제 아침. 레지던스 생활은 처음 일주일이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낯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지켜야 할 눈치가 없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이면 됐습니다. 레지던스에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직 교수, 의사, 사업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한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일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금융권에 있었습니다. 자산관리 쪽이요. 그분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PB 하셨어요? 저 사실 요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은퇴하고 나니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고민,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릅니다. 특히 이런 공간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 두 분이 더 찾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이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남은 자산을 어디에 두는 게 안전한지. 저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단단한 게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지던스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입주민 대상 강연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자산 관리를 주제로 저는 하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의 돈을 지켜줬습니다. 이제는 제 또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더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살아났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사례를 추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첫 강연 날이었습니다. 레지던스 강의실에 의자가 15개 놓여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다 찼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자리였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1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회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첫 강연 잘 마쳤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본부장이야. 수고했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강연은 격주로 이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층 입주민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레지던스 밖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즐거운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쌓였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손주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예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강연하고 있어. 시니어 대상으로.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단하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저 요즘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 접고 취직하려고요. 작은 데라도.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허세가 빠진 자리에 현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엔 진짜로. 저는 웃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야경이 오늘따라 선명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저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흉작일지 몰라도 내 인생은 풍년입니다. 그게 슬픈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전부인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67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남에게 줬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이제는 저한테 줄 차례입니다. 좋은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책을 읽을 것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갈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할 것입니다.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빛납니다. 그리고 품격은 누가 알아봐 줄 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딱 맞는 때에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레지던스 공용 라운지 쪽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성에서 제 걸음으로 제 세계로 나갔습니다. 나의 품격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